자, 오늘 현재 시간 2024년 6월 12일 122번째 작품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좀 많이 늦었죠.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게 지난달 말에 잡혀있던 녹음 일정이 갑자기 또 다른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좀 바뀌고, 또 뭐 하이큐를 또 안 봤던 걸 또 몰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뭐 개인적인 일정도 좀 있고 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는 여름에 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진 업로드를 좀 벌충을 해가지고 뭐 일주에 한 개 올리겠다는 어떤 페이스는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고요. 일단 오늘 영화는 그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투라는 하이큐의 극장판이죠. 그걸 가져왔는데, 일단 극장판을 제가 영화관에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있지만 그거는 구작 애니메이션과는 좀 별개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큐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극장판을 보는 거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은 굳이 또 안 볼 생각이긴 했는데, 이 쓰레기장의 결투는 아직 TV 애니메이션으로 아직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는 아직 볼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꼭 영화를 봐야 됐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뭐 일단 하이큐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어서 잘 됐다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웹툰도 잘 안 보고, 그래서 만화를 뭘 보는 걸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이큐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슬램덩크랑 반대로, 그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워낙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꽤 있고, 또 개그씬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재밌게 본 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만화책이 훨씬 재밌었죠. 근데 하이큐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든 작품이니까 하이큐는 또 뭐 많이 올라가 있고 TV에도 있고 뭐 넷플릭스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극장판을 처음으로 본 건데 자 보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관을 잘 골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특수관 같은 것도 뭐 잘 보는 편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IMAX가 있고 뭐 4DX가 있고 그다음에 돌비 시네마가 있고 뭐 돌비 애트모스가 있고 한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상영관 크기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히려 스크린 자체가 제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크린의 어떤 테두리가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크게 봐도 그렇게 막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처음 안 가봤으면 가보는 건 좋은데 꼭 가야 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편인데 말이죠. 이번에 돌비 애트모스로 보니까 일단 상영관이 그 스크린이 그렇게 작지 않고, 또 의자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사운드겠죠. 사운드가 이제 공간감이라고 하죠. 그 물체가 이동하는 속는 거를 이제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사운드 때문이라도 볼만한 사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서 돌비 애트모스관이 비슷한 거리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요. IMAX는 좀 멀고 막 이래요. 또 IMAX는 또 이게 각 지점마다 또 상영관의 차이가 좀 큰 편이죠. 아무래도 이게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영화관을 만들려면은 또 차지하는 공간 자체도 같이 늘어야 돼서 그런지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산, 용산, 뭐 왕십리, 뭐 천호 이런 데마다 그런 좌석 수가 다 다르고 스크린 수가 다 다른, 스크린 크기가 다른데 가격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산으로 안 가면 손해 보는 느낌인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손해 보는 느낌이 되죠. 근데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사용감 스크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감마다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퓨리오사도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봤거든요. 한 번은 첫 번째는 이제 아이맥스에서 보고 두 번째는 돌비 애트모스에서 봤는데 돌비 애트모스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뭔가 대작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돌비에서 보는 걸로 할 생각이에요. 저는. 더군다나 또 IMAX라는 그 이름값이 더 높기 때문에 예매하기가 더 빡셉니다. 근데 애트모스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잘 아직 모르는 분도 많고 이래서 예매가 훨씬 쉽더라.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관으로 이제는 좀 자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큐라는 영화도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특성상 배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운드로 표현이 되니까 현장감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게 좋았고요. 또 장면 전환도 이게 빠르빨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기에도 돌비관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비 애트모스관만 가보고 시네마는 제가 안 가봤는데 한번 꼭 가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더라고요. 근처에는 잘 없어. 네, 그래서 애트모스 돌비 시네마 말고 돌비 애트모스만 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이큐 전편을 봐야 되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그래서 기존 캐릭터들과의 서사를 다 알고 있어야지 또 등장하는 캐릭터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에피소드를 다 보고 간 건데 하이큐를 모르고 가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다 알고 가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고 또 이게 쓰레기장의 결전이 사실상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캐릭터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뭐 프로 선수가 되고 이런 사실 에필로그 성향에 있는 에피소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같은 것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카라스노 중심의 이야기는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이번 편이 사실상 좀 결말을 짓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직 극장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네코마 왜냐면 네코마를 이기는 걸로 결말이 나오는데 스포일러죠. 네, 다음 라운드에서는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당연한 게 또 전공 레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라스노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항상 또 접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접전을 하려면 또 약간 억지적으로 승리가 나와야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논리적으로 싸워왔던 이것이 하이큐의 설정인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 드래곤볼의 스케일이 뭐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듯이 이건 좀 그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래곤볼처럼 이제 계속 스케일을 키워다가 보면 뭐 스킬에 뭐 기술명이 붙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은 아니니까 뭐 피광 통키의 불꽃이나 뭐 테니스 왕자의 뭐 물살을 타고 테니스를 친다거나 뭐 쿠로코의 농구처럼 막 대단한 뭐 기술명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스포츠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 더 주는 게 아주 좀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작품 메시지랑 또 맞는 게 이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거기서 열정을 쏟는 거 또 뭐 반성하고 각성하고 또 한번 성장하는 이런 쪽의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우승에 집착하지 않아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확실히 또 우울한 캐릭터들이 없고 뭐 재밌는 캐릭터들 나쁘고 막 이런 캐릭터들이 없어가지고 좋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어떤 고딩들의 어떤 풋풋함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춰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굳이 이게 따져보자면 토너먼트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운이 많이 따르죠. 토너먼트에 어떤 상대와 붙게 되는 대진은 또 상당히 중요하고 또 토너먼트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부상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실은 팀과 팀의 대결인 경우는 여러 번 붙어봐야지 정확한 실력 차가 날 텐데 여러 번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운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우승 안 해도 그 팀이 꼭 그 팀만 우승한 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끝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게 쓰레기장의 결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이큐가 극장판이 그 중요한
경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야기들을 조금 모으고 결국에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는 것들인데 그 경기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역시나 기본적인 키워드를 갖고 나와서 이어준다의 네코마랑 그다음에 빠른 공격을 하는 카라스노를 대비시키고 그다음에 그 적극성이 부족한 세터 네코마의 세터 캔마가 어떻게 적극성을 띄어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리시브가 약하고 활동량 위주로 움직이는 히나타가에게 리시브를 계속 하는 부담을 줬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본인의 활동량 높은 스타일을 다시 가져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미 포인트를 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시는데 재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곧 극장에서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뭐 OTT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쓰레기장의 결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하이큐 자체 그리고 하이큐와 슬램덩크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하이큐가 좋은 스포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가 확실해요. 경기 안에서.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 이상으로 작가가 실제 경험에서 느꼈던 어떤 심리 같은 거, 뭐 경기 진행 같은 거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스포츠를 잘 모르는데 스포츠를 소재로 막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막 우다닥 갑자기 득점이 된다거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갑자기 득점이 된다거나 어떤 우연에 의한 요소들로 경기의 상패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진짜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모든 승패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작가가 확실히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전부 다 어떤 과정에서 이게 두 팀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할 거고 이 공략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파해할 수 있고 이거에 파해를 할 때 중요한 요건은 이건데 이 요건을 달성했을 때 이런 결과가 따라오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약팀이지만 강팀이 이긴다 뭐 이런 식의 딱 논리적인 어떤 설득이 되거든요. 그 설득을 많이 묻어나는 게 하이큐여서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스포츠물들이 이렇게 스포츠 경기 자체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감정 싸움이나 아니면 캐릭터 간의 대결이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실제 경기를 구성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이큐는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작품이지 않나. 네, 경기 구성을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구성을 잘해서 결국에는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캐릭터가 죽거나 뭐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힌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배구라는 종목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캐릭터와 좀 잘 접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토스의 속도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카게야마라는 그 카라스노의 에이스 세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활동량이나 점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히나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리시브의 중요성은 그 니시노야나 다이치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서브의 강력함이나 서브에 대해서 맞서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마구치라는 캐릭터 그다음에 오이카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블로킹 같은 경우는 이제 츠키시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블로킹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면 블로킹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맞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배구의 전략 전술적인 요소를 캐릭터의 성장과 맞물려서 갑자기 구글이 AI 검색을 하네요. 어쨌든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경기 전개가 매 경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스포츠 자체를 좀 분석해보고 전략을 세워보고 고민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농구로 해봤지만 그 과정이 그 기깎기에 맞춘다라고 하나요?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내고 이런 게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정말 경기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기 파트만 따로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 배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가 좋지 않나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퀀스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농구는 뭐 공수 순환이 또 빠르니까 뭐 그래도 뭐 표현이 되려나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배구는 3터치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의 터치 안에 다시 네트를 넘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퀀스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번의 터치는 만화로 그려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화로 표현하기가 확실히 이야기의 흐름이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터치당 한 컷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 컷을 준비하기 위한 보조 컷들이 주변에 나오면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어쨌든 상당히 그 배구의 리듬이 어떻게 보면 배구의 좋은 점이 상당히 리드미컬하다는 점인데, 만화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위적으로 흐름을 좀 끊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뭐 전술적인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확실히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배구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패스의 숫자에 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음, 배구가 좀 만화를 표현하기에는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큐가 좋은 부분은 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떤 것이 이 어떤 청소년들이 배구에 열정을 갖게 만드느냐,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것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고 어떻게 이 노력의 결과는 빛을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 흐름을 형성해 주기에는 아주 그 어떤 성공의 경험을 쌓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어떤 자존감을 형성해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시기에 맞게 이제 스포츠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큐의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고 팀적으로 성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어른이 돼도 그런 순간의 어떤 힘듦이나 고통 같은 걸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어떤 경험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배구로 잘 설명한 작품이 하이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덕목이 많은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큐와 슬램덩크를 제가 비교를 해볼까 해요. 뭐 물론 뭐 슬램덩크가 워낙 그 스포츠물의 레전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깔 게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제 취향에서는 하이큐가 더 좋은 스포츠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았다라는 거고, 슬램덩크는 뭐 저도 물론 좋아하죠. 네,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좋아했고 하지만 배구는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하이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 취향에는 좀 더 스포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좋아서입니다. 물론 하이큐가 슬램덩크보다 뒷세대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슬램덩크의 장단점을 흡수하고 발전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슬램덩크 그 캐릭터들의 매력은 사실 슬램덩크가 좀 더 매운맛, 마라맛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슬램덩크 캐릭터와 하이큐의 캐릭터들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좀 슬램덩크의 캐릭터들을 조금 약간 순하게 만들면 하이큐의 캐릭터들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좀 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학원물적인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좀 저런 정말 저럴 캐릭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순한 맛으로 바꾸면 하이큐의 캐릭터들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공통점이 많아요, 이 두 작품에.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팀마다 이 컨셉이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데, 하이큐에 보면은 이제 하이큐의 주인공은 카라스노 고교고,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슬램덩크는 북산이 중심이고, 북산의 주인공 팀이고, 나머지 또 대결해야 되는 팀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이큐 같은 경우는 블로킹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죠. 그래서 다테공고를 상대로 카라스노가 블로킹을 어떻게 파해 나갈 것이냐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블로킹에 대해서 독자에게 설명도 되고, 또 카라스노 팀이 이제 블로킹에 대비하는 방법을 스스로 좀 깨달아가는 과정을 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서브와 세터가 아주 강한 아오바 조사이라는 팀을 통해서 이제 그 외 반대됐던 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세터라는 카게야마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팀으로 그 설명하는 교보제로 가져온 게 아오바 조사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1인 에이스의 중요성, 스파이크의 강력함,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라토리자와를 가져왔고, 이런 강력한 에이스가 있는 팀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또 하다 보면 또 카라스노가 성장하게 되는 팀인 거죠. 카라스노는 일단은 아주 각양각색의 팀원들이 펼치는 속공이 강점인 팀이고, 네코마는 리시브가 강한 팀이고, 조젠지라는 팀이 또 기억이 나는데 아주 공격 위주의 아주 재밌는 하는, 두 명이서 원래 공격에는 5명이 참여하지만 2명만 해도 공격을 할 수 있다. 따로 포지션을 두지 말고 신나게 공격해보자라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팀으로 조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상대해 가면서 이제 카라스노가 좀 더 단단해지고, 뭐 리시브를 강화하고 블로킹을 파해법을 찾고 블로킹을 강화하고 이런 식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강렬한 색깔들이 슬램덩크에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해요. 물론 분명히 각자 팀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일단 북사는 카라스노와 상당히 비슷하죠. 일단 초보자나 혹은 1학년들이 팀의 주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주전이라는 점,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는 점, 뭐 어떤 팀으로 완성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점이 사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에이스의 존재감이 확실한, 에이스 이정환의 존재감이 확실한 해남이라는 팀은 한 명의 에이스가 공격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제 해남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능남이라는 팀은 재능 있는 에이스가 어떻게 또 팀을 살려내는가,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아오바 조사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남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라토리자와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뭐 사나운과 비슷한 팀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카라스노 고교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 팀 구성 자체도 되게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카라스노의 팀원들과 북산의 팀원들의 캐릭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만 놓고 보면 히나타와 강백호는 초보자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력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서브 주인공인 서태웅과 카게야마는 에이스지만 친구가 잘 없고 되게 무던덤한, 약간 독단적인 면이 있는, 그러나 되게 다재다능한 이런 성격이 있는 거고, 주장을 맡고 있는 다이치와 채치수는 엄격하게 팀원들을 관리하는 성격이고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 코트 바깥에도 뭐 공부도 잘하고 또 기본적으로 농구 선수로서 기본기가 좋은 선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장의 도우미 역할이죠. 그러니까 안경 선배와 스가와라, 그죠? 이 친구도 항상 교체로 들어가는 캐릭터고, 또 주장이 다소 무게를 많이 잡을 때 어떤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유쾌한 느낌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 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정대만과 그 카라스노의 긴 머리 그 친구. 네. 하여튼 그 둘 다 팀을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뭐 여전히 공격적인 재능은 살아있고 뭐 팀의 득점을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뭐 차이점을 보자면 벤치 멤버에 대한 서사는 하이큐가 더 많죠. 일단은 농구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팀일수록 평범한 팀일수록 주전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주전들이 풀타임을 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하이큐의 배구는 사실 좀 교체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리베로 때문에 들어갔다 하야 되고 또 핀치 서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벤치 멤버의 영향력이 좀 더 크기도 하죠, 종목의 특성상. 근데 어떤 벤치 멤버들의 서사 자체도 하이큐가 좀 더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팀 선수들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또 많고요. 공통점으로 또 하나 뽑아보자면 적절한 끝맺음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재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긴장감과 감동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들의 1학년만 보여주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를 에필로그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가장 중요한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주는 감동이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 작품들이 된 거죠. 안 좋은 예로는 제가 겁쟁이 페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자전거를 타는 그 고등학교 팀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팀 구성 비슷해요. 1학년 초보자가 주인공이고 뭐 1학년 동기 중에 에이스가 있고 뭐 차기 주장감이 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있고, 겁쟁이 페달 같은 경우는 주인공한테 약간 열혈 이미지를 빼서 다른 열혈 캐릭터가 한 명 따로 존재하고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주장의 엄격함을 좀 완화시켜주는 3학년 캐릭터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1학년 때 갑자기 초보자가 잘 나와서 막 우승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또 2학년 또 같이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아무래도 사이클의 특성상 뭐 상당히 경기가 길고 뭐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뭐 감동 짜내기 스토리라든지 뭐 울부짖고 막 개인적인 서사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좀 오글거려 갖고. 하여튼 너무 막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예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겁쟁이 페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글쎄요. 시즌을 더 하면 더 할수록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적절한 마무리를 해서 좋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집중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슬램덩크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스토리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대반의 뭐 유명한 장면, 내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을 말해봐 하면서 걸레가 돼서 3점 슛을 막 쏘고 다니고 이런 장면도 있고, 막 나는 지난 2년 동안 뭘 하고 시간을 허비했던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막 하면서 뭐 개인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근데 그걸 극복하면 그 돌아와서 정대만의 3점슛을 막 꼽아 넣으면서 막 경기가 뒤집히잖아요. 그런 채치수는 이제 독재자 트라우마가 있고 뭐 이런 거, 팀원들 나의 너무 강력한 푸시에 팀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면서 혼자 접근, 외로워지는 리더의 고독함을 막 표현하고, 또 뭐 서태웅은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 그러니까 경기를 역전해가는 과정에 사실 꼭 개인적인 스토리가 들어와서 그게 극복이 되면 이제 경기력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경기 역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실제 경기에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고. 근데 하이큐는 좀 더 경기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나타가 연이어서 뭐 쓰레기장에 결정한 편에서는 히나타가 연이어서 수비가 그렇게 강점 있는 친구가 아닌데 리시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원래는 리시브를 안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량으로 미끼가 돼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게 히나타의 장점인데, 리시브를 먼저 하다 보니까 체력이 빠지고 어떤 미끼 역할을 하기 위한 시간 자체가 몇 초씩 줄다 보니까 미끼 역할의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상대팀 네코마가 유도를 해요. 근데 이걸 히나타가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오고, 그 극복이 됐을 때 경기를 뒤집고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게임 안에서 극복을 해 나가는 거지, 뭐 히나타의 어떤 전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에 나오긴 하지만 게임을 설명하는 데는 나오진 않아요. 이게 확실히 점점 논리적이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카게야마의 어떤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 카게야마는 그 중학생 때도 엄청 유명한 선수였지만 팀원들에게 너무 독단적인 모습 때문에 팀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그 점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던 캐릭터죠. 근데 이 독단적인 모습을 극복하는 과정에 미리미리 나오고, 그게 극복해 내면서 팀원들에게 맞춰주는 토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와 스킬이 생기면서 더 좋은 세터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좀 개인적인 스토리와 선수로서의 성장이 좀 맞물려 있어서 그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왜 슬램덩크는 좀 논리적으로 이기는 거를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슬램덩크도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작가가 했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되는 걸로 막 이기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뭐 특정 선수의 뭐 몰아넣기나 이런 게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배구도 제가 잘 모르지만 농구라는 스포츠가 사실 좀 약간 전력 전술이 중요한데 전력 전술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전력 전술을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뭐 신체 능력이 좋고 뭐 개인 능력이 좋으면은 사실 전략을 세워봤자, 수비를 두세 명 붙여봤자 다 뚫어버리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게 좀 가능합니다. 뭐 아니면은 특정 그날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서 슛이 막 계속 들어가, 이런 것도 사실 전략 전술로 안 되거든요. 대응이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좀, 그러니까 농구 만화, 뭐 농구 컨텐츠에서도 사실 이런 거를 갑자기 좀 써버리는 거죠. 아, 그날 컨디션이 미쳐서 3점이 잘 들어간다, 그래서 막 이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틀린 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경기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구의 좀 특성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네. 물론 배구도 뭐 몰빵 전술이 가능한다고 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상대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이큐는 약간 전술 대 전술의 싸움이 있다면, 슬램덩크는 좀 캐릭터끼리의, 캐릭터와 캐릭터가 붙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좀 뭐 항상 중요했던 분기점마다, 슬램덩크에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뭔가 전술적인 해결보다는 개인의 동기부여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대만의 쇼타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산왕전에 나왔던 그 송태섭이 풀코트 프레스를 부시는 것도 어떤 전술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을 가져, 너는 돈의 넘버원 가드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믿고 이제 막 뚫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채치수의 가자미론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죠. 야, 너가 빛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마음을 고쳐 먹어라, 다른 팀원들을 도와줘라, 이런 마인드셋의 변화로 뭔가 경기를 바꾼단 말이죠. 물론 마인드셋이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것이 어떤 전술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취향에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보는 편이죠. 뭐 선왕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다시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서태웅이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정우성과 서태웅의 어떤 1대1 매치에서 정우성이 앞서고 있었는데 서태웅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패스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패스를 하기 시작했군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패스를, 상대방의 정우성, 매치업인 정우성이 패스를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1대1 수비에 좀 어려움을 겪게 돼서 뭐 서태웅이 상대적으로 쉽게 득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도인데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저의 취향에 맞춰서는 패스를 한다 그러면은 어 서태웅이 만약에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 팀원들의, 북한 팀원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서태웅 앞으로 움직이면 내가 패스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팀 자체의 활동량이 증가해서 수비가 좀 더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정우성이 서태웅을 완벽하게 막고 있다라는 믿음이 산왕팀 선수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시선을 다른 선수들한테 가야 될 시선을 계속 서태웅한테 주니까 수비가 더 헐거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정우성과 서태웅의 맞대결 정도로 이제 치환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램덩크 농구가 사실 또 옛날 농구기도 하고, 뭐 전후반 20분으로 하고 지금은 10분 섞었던데 뭐 그러는 거, 뭐 공격 시간 30초고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 시절 슬램덩크의 농구라고 하면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높이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그러면 채치수가 공격력이 좋으니 채치수에게 공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볼팁을 할 때 볼팁을 방해하는 상대의 수비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뭐 일단은 볼팁을 하지 못하도록 패스를 막는 수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볼 투입됐을 때 뭐 더블팀을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볼 투입이 어려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볼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거를 또 설명할 해주면 저는 더 좋았겠다라는 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채치수가 공을 받으러 갈 때 수비 한 명을 떼놓기 위해서 뭐 스크린을 걸어준다거나 스크린을 받고 돌아 나왔을 때 그때 패스를 주어서 좀 더 수월하게 채치수에게 공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채치수가 공을 받았을 때 약속된 움직임에 따른 커트인으로 골 밑으로 다 패스가 나가서 쉽게 득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해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해법들이 별로 안 되고 그냥 골밑 공격이 막힌 게 팀 전략의 문제인데 그냥 그런 어떤 신한철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치수의 문제로 치환이 돼버리는 이런 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전략 전술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뭐 제가 농구를 더 어느 정도 알았다면은 이런 거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은 부분을 뭐 살다 보니 알게 돼가지고 좀 유치하다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는 와 슬램덩크 개쩐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하이큐는 이 캐릭터에 대한 배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보면은 뭐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뭐 강백호 중딩 시절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에피소드 나오고 친구들과의 우정 얘기 나오고 뭐 정대만 에피소드 보면 나오고 뭐 안 감독님 개인사 나오고 이렇긴 하는데 하이큐는 사실 그런 개인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가정환경을 알려주는 캐릭터가 몇 없어요. 주인공들도 가정환경에 대한 특별한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팀원들끼리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깔끔해서 좋았다. 물론 개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게 경기 안으로까지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이큐가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모자라냐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스포츠에서 빛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빛나지 않고 소소히 사라져간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하면 항상 스타 선수가 생각나고 그 밑에 주전급, 교체선 출전급, 교체 출전을 못하는 선수, 그다음에 2군 선수, 뭐 이때 뭐 신고 선수, 뭐 아마추어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 중에 주목받는 선수는 또 많지 않고 또 그 주목받는 선수를 위해서 일하는 매니저나 구단 스태프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고 또 이 스타 선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멸렬히 가서 응원해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런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어떤 뭐 관객으로 참여하든 선수로 참여하든 스텝으로 참여하든 그 참여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많아야 그 스포츠의 질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스포츠라는 것이 대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하이큐는 묻어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냥 평범한 게 끌려와서 갑자기 카라스노의 배구를 응원하게 된 사람들의 대표를 한 명 뽑아서 그 사람의 또 얘기를 들려주고 또 매니저로서 이 팀을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 팀에 대한 마음, 뭐 성실하고 싶어하는 마음가짐 이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졸업한 선배 입장에서 이 팀을 어떻게 응원하는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 팀을 어떻게 응원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또 교체 선수로 뛰는 사람의 마인드 같은 거 그리고 뭐 핀치 서버로만 출전할 수 있는 야마구치의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 좋은 대사가 우리도 배구를 했어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구를 한 모두가 뭐 전국대회 가고 뭐 도대표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작가의 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작가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구에 흠뻑 빠져 살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작은 거인이라는 작가를 형상한 캐릭터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작가가 대단한 선수였다면 프로 선수가 됐겠죠. 근데 평범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배구를 하고 만화가 됐을 텐데 어떤 작은 거인이라는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자신의 한을 푸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그런 어떤 일본 만화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취재력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하이큐도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난 키워드가 뭐냐면 전국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센코쿠죠 일본어로 하면. 그러니까 뭐 전국 대회가 항상 이 일본 스포츠 만화의 중요한 키워드로 나와요. 뭐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인터하이, 그러니까 사스가 인터하이다, 전국 재패가 꿈이다 뭐 이러면서 채치수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큐드에 나온 팀들도 사실 인터하이를 꿈꿨지만 아무래도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찍 떨어지고 절치부심해서 봄 대회를 준비한다, 하루코 대회를 나간다, 이런 것도 결국엔 전국 대회죠. 어떤 그 하루코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팀 탈퇴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하지 않고 남기로 하는 그 3학년들의 마음,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야구는 고시엔일 테고, 그 여름에 펼쳐지는 대회니까 여름에 펼쳐지는 어떤 청춘의 열정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걸로 상당히 이 전국 대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체제랑도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이렇게 직접 선거로 국가 수반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뽑고 있는 건데, 어떤 약간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대 시스템도 현 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현 대표끼리 붙여서 최강자를 뽑는 거잖아요. 바로 전국 대회 레벨, 전국 전체의 레벨로 붙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해 보였고요. 이런 전국 대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사회체육 시스템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학생 때부터 되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꽤 많은 시간을 부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씩 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뭐 학교가 4-5시쯤 끝나면은 저녁까지 운동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모든 국민과 학생이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회체육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또 대회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전국 대회가 사회 레벨에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그런 거죠. 한 개인으로서 자아가 있고 어떤 특정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선수로서의 자아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농구를 한창 열심히 하던 20대 시절에는 저 개인으로서의 발전이 있고 농구 선수로서의 저의 발전을 또 따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내가 이제 3점 슛을 연습을 해서 3점 슛을 달아야지. 내가 이제 달리기가 좀 느리니까 살을 좀 빼고 뛰기를 좀 연습해야지. 이러면서 따로 시간을 빼서 뭐 하루에 한 2시, 3시간 정도는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학생으로서도 제 자신이 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농구 선수로서 자아가 상당히 저 스스로 되게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되게 즐겁게 만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아마 좀 그런 사회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선수로서의 자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 열심히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엘리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특정 정말 소수의 인원만, 그 소수의 인원이 정말 인생의 대부분을 갈아 넣어서 엘리트 선수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평범한 어떤 뭐 학생이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로 지역을 대표할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지역 대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좀 신기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지역 대표로 뭘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잘 없고 그냥 개인으로 붙는 거죠. 네. 지역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약간 지역성들이 저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역사적인 배경을 또 보자면 이게 일본의 센코쿠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인데 이거 그러니까 군벌들 뭐 다이묘들이 경쟁을 해서 전국을 놓고 싸우고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쇼군이 되고 뭐 쇼군이 국가를 통치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 체계의 근간이 되는 시대가 센고쿠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수많이 탄생한 어떤 명장들의 일화 엄청난 장군의 어떤 수많은 일화 그러니까 삼국지 장군들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고쿠 시대를 상당히 낭만으로 기억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가 좀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느낌이 와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군이 있다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장군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네. 이순신 장군의 뭐 지역구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어떤 그런 그 시대를 되게 낭만으로 기억하고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사무라이들을 상당히 높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일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불쾌한 거죠. 그 사무라이들이 임진왜란의 중심으로 쳐들어왔고 그 사무라이들의 후예들이 또 다시 일제의 중심이 돼서 또 조선을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 뭐 일본 사람들 자체는 사무라이 문화에 대한 센코쿠 시대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뭐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무라이 블루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무라이 재팬은 이제 일본 국가대표 야구팀 이름의 별명이 사무라이 재팬이고 사무라이 블루는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를 승상했던 사무라이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에 어, 결과로 스포츠가 사실 전쟁의 어떤 모형화 같은 거니까 그 무사의 이미지를 스포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전란에 어떤 놓여있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몸을 다루고 무술을 익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센코쿠 시대처럼 각 지역 대표로 나서서 전국의 수많은 고수들과 붙어본다라는 거에 대한 낭만이 상당히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역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토너먼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역시나 이 토너먼트 제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전쟁을 모형화시키고 뭐 상징화시키면 스포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약간 제도화시키면 정치인 것 같고 모형화시키면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에 어,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 그 또 더 큰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열성적인 응원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센코쿠 시대처럼 각 지역별로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잘 나오지 않고 피터지게 각 지역별로 경쟁하던 시절이 길었던 유럽의 역사, 유럽의 전통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챔피언스 리그가 흥행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전쟁으로 했었던 일을 축구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 제도화 시켜서 정치로 하고 있는 거고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그냥 전쟁으로 이긴 애들이 다 진 애들 거 다 몰수하고 이긴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뭐 이런 위너 테이크스 롤 이런 식으로 강자 우선, 승자 우선 이런 것들이 오래된 전통인데 그거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파멸밖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스포츠로 모형화 시켜서 해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 제도 시켜서 실제 다툼을 하되
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고 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툼에 따라오는 수많은 어떤 비효율적인 면들을 제거하기 하는 과정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스포츠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토너먼트가 사실 근데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끝에 가면 한 놈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게 전쟁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또 인간의 어떤 동물로서의 본능적인 상승 욕구가 또 있고 또 떨어지기 싫어 죽기 싫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걸 잘 결합시켜 놓은 게임제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토너먼트 뭐 서바이벌에 열광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큐를 보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도 참 스포츠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를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저 쓸데없는 거 왜 하냐 뭐 먹고 사는데도 의미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많고 저희 또래도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랄까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 행복도가 떨어지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에너지를 일상생활 말고 따로 빼줄 배출구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긍정적으로 쓰려면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뭐랄까요 개인 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은 뭐 헬스 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뭐 여성분들은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 관리하는 운동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팀 운동들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항상 사회화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늙어서도 해야 되고 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포츠가 사회화를 생각하기에 아주 사회화를 도와주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스포츠를 통해서 규칙을 배울 수 있죠.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팀 생활 뭐 훈련 시간 맞추고 뭐 대회 준비하는 데 누가 먼저 희생하고 이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기 안에서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의도를 이해해야 그리고 더 좋은 팀 플레이로 이어지고 결국 더 강한 팀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팀으로서 융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뭐랄까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뛰어난 학생이지만 운동선수로는 별로인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세상에서 공부만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애는 자기가 완벽한 줄 알겠지만 이제 운동선수 네, 알겠죠. 근데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포츠 잘하는 것도 중요해.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운동은 못해놨는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나는 공부는 잘하지만 체육을 스포츠는 잘 못하니까 그래 나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구나 뭐 다른 애들도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는 못해도 운동 잘하는 애는 이제 기죽을 공부 못했다고 기죽을 일이 없죠. 나는 스포츠를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준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그 전반적인 어떤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팀 스포츠는 정말 하는 사람이 좀 아직까지 소수인 것 같고 살 빼러 간다거나 뭐 이 정도 그냥 뭐 운동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스포츠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헬스장 같은 것도 사실 운동 편의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가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풋살을 하러 가요. 그러면은 풋살을 하기 위해서 10명이 모였는데 그
5대5로 팀을 나눠서 다른 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팀과의 호흡 맞추기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풋살을 하려면은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잖아요. 아침에 열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풋살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이 나의 운동 강도를 높여준다면 헬스장은 그냥 물리적인 원판, 플레이트, 정말 무게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물건들이 나의 어떤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거라서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뭐 골프들 많이 치시는데 사실 골프는 골프 그 자체에도 재미가 있겠지만 사실 사교의 목적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뭐 어떤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어떻게 전력 전술을 쓰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를 팀원끼리 호흡하면서 또 아이디어 내고 그걸 해결해내면 또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거고 또 경기 바깥적인 측면에서 팀원들끼리 약속을 맞추는 부분 서로 존중하는 부분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팀 스포츠를 많이 하는 그걸 권하는 문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조차도 너무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포츠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신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심장이 뛸 때 했던 순간들을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박수가 높았을 때 했던 기억들. 그러면은 그런 감정들이 아주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뭐 팀원과 호흡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느꼈던 어떤 희열감 아니면은 열심히 뛰었는데 져서 허탈했던 기억들 이런 어떤 풍부한 감정을 많이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결국에는 사람은 몸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에 대해서 많은 내 몸이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이런 상황 때 느꼈던 감정들을 기억하면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팀 스포츠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회적 연대를 키우기에도 팀 스포츠가 좋은 것 같고 네. 또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생기는 것도 팀 스포츠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인 운동 말고 모두가 팀 스포츠를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개인 너무 고독한 사람들도 많고 연대라는 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팀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골대녀라는 예능 프로그램 참 좋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